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모처럼 황사가 거쳐 많은 곳에서 맑은 하늘 보이는 4월 19일 금요일 주말 앞둔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일주일 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죠. 대외 일정을 최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은 복수의 인사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야당의 추경 요구에 추경은 경기 침체 시기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금 경기 상황은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하반기 이후에 안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안으로 증원 규모 조정에 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국정 쇄신 그리고 인적 쇄신을 약속했지만 일주일 넘게 매듭짓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또 함합형에 오른 인물들이 흘러나오면서 정치권이 떠들썩하죠. 자, 이제 결론이 거의 막바지에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장가 기자, 이르면 오늘이나 이번 주말에 인선을 단행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후보군들만 여러 명이 언급이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피로한 게 사실인데요. 이르면 오늘도 비서실장은 발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인데요. 오늘 참배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4.19 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했고요. 10시에 있는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에는 여야 지도자들, 유공자와 유족들이 참여를 하는데 미리 일찍 참배를 하고 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공식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오전 8시에 몇몇 관계자만 대동한 채 조조 참배를 했는가?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서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이 얘기 한번 잠깐 하고 가면은 공식 행사 참석 안 하고 야당에서는 왜 야권 인사 안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예. 윤석열 대통령 스토커입니까? 10시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일정이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참배했다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까? 거의 모든 것을 12조로 걸고 있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태도는 아무리 뭐 이번에 12석 얻고 이제 총선 승리에 도취돼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조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19 혁명 기념일에 이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는 못하고 10시에 꼭 참석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야권 지적의 어떤 여당 대변인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서정 변호사님 일단은 대통령 인선 관련 함합형에 오른 인물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차기 총리 후보와 비서실장 후보들 많이 이름 오르내렸는데 사실 막 두 개 섞여 있습니다. 이분은 비서실장인데 또 다른 분석에서는 총무위 후보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굉장히 좀 혼재된 상황인데 일단 새 비서실장부터 결론을 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보면 정진석, 장재현 의원 등이 좀 유력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임하는 게 맞고요. 예. 총리는 이제 조금 더 의견 수렴이나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제 아마 비서실장이 아마 이번 주 중에 좀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제 이번 주 중에 임명될 거로 보고 현재 가장 유력한 분은 이제 장재원 의원이죠. 근데 비서실장은요 굳이 예를 들어 비윤이나 반윤 이런 데 이렇게 쓸 필요 없다 봐요. 대통령이 참모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가장 호흡이 맞고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홍준표 시장도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 이런 데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소신껏 뭐 장제원 의원도 좋고 그다음에 그 정지석 의원도 좋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원희룡 의원도 제안했는데 뭐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소신껏 비서실장은 이제 인선하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 생각도 좀 궁금한데 장제원 의원 얘기 나왔는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친윤 인사라서 야권에서 이제 좀 인적 쇄신하고 좀 거리 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반면에 대통령 의중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서 호흡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뭐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네. 본인과 친하냐, 본인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하나만 버리셔도 인력풀이 확 늘어날 텐데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인력풀을 넓게 쓸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총리 후보하고 비서실장 후보하고 지금 혼재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를 해 나가시고 어떤 정치의 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흠집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인사청문회를 피할 수 있는 비서실장과 이렇게 혼재되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홍준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총리가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미래가 조금 없으신 분, 계획이 없으신 분이 사심 없이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되게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비서실장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편하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 편하신 분으로 하셔도 굳이 이제 야당과 척만 많이 지지 않았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총리 같은 경우는 빨리 야당 대표와 만나셔서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는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한데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좀 야권 인사도 거론됐었는데 뭐가 좀 어떤 분이 가장 적절하다 보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선 야당이 지나치게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간섭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국정 철학을 공유해서 대통령실 전체를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성공 가도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데 뭐 국무총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인사 성격이죠. 국무총리는 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야권과의 어떤 협치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숙고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엔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통령 만날 때도 크게 기여했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불출마하면서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였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장 뜻을 맞춰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뭐 어느 분이 비서실장으로 결정이 됐다고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지나치게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지호 부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야권 인사가 맨 처음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우리하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같이 협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야당 이재명 대표하고 좀 만나서 속 시원히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아니 이제 그런 어떤 박영선 국무총리 소리나 이런 부분은 네. 박영선 전 장관 자체가 민주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인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민주당과 뭔가 협치를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 앞으로 정말 좋은 소통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취지일 텐데 야당 대표랑 영수회담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냥 사람 빼가듯이 인사를 하겠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겠다 하니까 사실 저희는 이게 좀 이런 상황이 너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워낙 난폭하게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갑지 않지만은 뭔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편하고 김건희 여사, 이기정 의정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최재학 홍보비서관들과 잘 협치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안정감을 준다면 뭐 그러한 인사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망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대통령실 발로 뭐 총리는 누구다, 비서실장은 누구다, 그 다음에 또 공식 라인은 또 뭐 그게 아니다, 또 비선 의혹이 하니까 저희가 네. 사실 좀 두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리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권영세 의원이 새로운 국회하고 일할 뿐인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랄지 임명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한번 그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그래도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물어도 보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고 예. 또 그 과정에서는 또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뭐 만났는데 누구를 추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언론에 등장이 되고 어떤 비판적인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두루두루 찾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이해하시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루두루 찾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그러시던가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거나 이런 거로 볼 때 그런 것 같고 다른 분들하고 이게 얘기해서 여러 사람들 추천 들어온 걸 보면은 그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네, 소정 변호사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국회에서 한 게 맞습니까? 이 다음 국회에서 처리한 게 맞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 국회가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이번에 국회의원들 중에 떨어진 분도 있고요. 예. 공천이 안 되고 출마 안 한 분도 있고 거의 이제 올 말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이런 분들이 총리는 법에 제적 과반 출석해서 과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사실상 끝난 국회에서 동의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고 일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1, 2년간 새로운 국회하고 총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국회에서 인준 동의안을 투표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더 이제 여론을 좀 더 많이 수렴해봐야 된다 봐요. 천하의 인재를 좀 더 추천받아서 검증을 많이 해보고 지금은 이제 그 거론되는 분은 국회에서 다선 의원들 뭐 권영세 의원 본인도 많이 거론됐잖아요. 주호영 의원이나 여러분이 거론됐는데 우선은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국회 통과만 너무게 의식한다기보다는 더 이제 훌륭한 뭐 경제 전문가든 다른 분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검증을 좀 더 많이 해보고 그렇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다음 국회 인준하기 맞다. 이래 봅니다. 강성필 대변인, 그러면 일단 총리가 만약에 생각이 동의를 하자면 총리 인선 너무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21대 구성과 22대 구성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현역 불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총선에서 많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성원들이 다르지 않고 지금이 사실 혼란 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선을 해서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래야지 저희 야당으로서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정부하고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여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쨌든 지금 뭐 여당의 대표가 지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대화도 조금 어렵다. 또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결정하는 것이 더 좋고 그게 이 총리 인선에서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도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하자, 빨리 하자. 좀 의견이 갈리시네요. 자, 이 얘기도 해볼겠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은 인선 과정이 좀 늦춰지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인사 문제로 자중질환에 대통령실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서로 다른 얘기 메시지가 나오면서 뭐 공식 라인에 대통령의 어떤 비선 라인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선 실세, 특정 라인 이런 말들은 사실 정권 말에나 공공연하게 들을 법한 말인데 지금 벌써부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을 때도 좀 반성보다는 정부의 좀 성과를 띄우는 데 주력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한 여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원고를 윤 대통령이 다듬을 때 3명의 극소수 참모만이 참석을 했고 쓴소리를 하는 참모들은 배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에 여론이 악화하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런 다른 참모들을 중심으로 수습에 나서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이 야권 인사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인물이 총리와 비서실장에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검토되긴 했다라면서 다른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총선 참패에도 성과 띄우기로 민심을 잘 읽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비선 실세가 있어서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비선 라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비선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식 라인에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통보가 돼야지 비선 라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치 공작이고 야당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공식 라인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비선 라인 밝혀라. 제2의 최순실이 누구냐? 예.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안 되죠. 네, 얘기 들으셨는데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뭐 대통령이 조언 들을 수 있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 최순실 얘기까지 제2 최순실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적절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선이라는 다소 정치 쟁점화, 그러니까 정치적 휘발성이 높은 어휘를 이용해서 대통령실을 흠집내기 위한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선이라는 것은 참모 조직 외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체계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지금 참모들과 회의를 했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통해서 검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식 라인의 검토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공식 라인의 검토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왜 비선 논란이 있었느냐. 대통령실에 어떠한 직책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최순실 씨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뭐 부속실에서 비서관이든 어떤 식으로든 공식 직함이 있었다면 비선 논란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게 뭐 탄핵으로까지 연결될 사안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어도 다 대통령실 안에 참모 그룹들과 얘기를 한 거고 그 참모 그룹 가운데 다소 더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비선이 될 수 있는지 비선은 말 그대로 숨어있는 선이라는 거잖아요. 노출된 선입니다. 이 비선이라는 말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정치적 폄훼,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비선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저 비선이라는 말을 야권에서 한 게 아니고 보수 언론에서 사설로 쓰고 보도를 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을 언론에 퍼뜨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도대체 누군지 저는 좀 국민의힘 대변인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정말 대통령 공식 라인은 또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이분들은 또 기자들한테 맞다 그러고 정말 정상적인 공조직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고요. 위계가 있다면 밝혀서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비선 실세고요. 이런 비선 실세가 있으면 아무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계도 없이 비서실장 수석 누가 오든지 바지 비서실장 바지 수석 소리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대통령님이 좀 위계를 세워서 좀 이 부분을 잘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무회의 어떤 발언, 모두 발언 뒷수습, 그리고 인선 메시지 혼선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장갈 기자, 일단 즉각적인 또 지지율 하락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총선 전 주만 해도요. 저렇게 30%대는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난 후 11%포인트가 떨어져서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30% 지지율이 무너진 건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갤럽에서도 나온 수치가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취임 후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강선필 부대변인 생각이 좀 궁금한데 일단은 총선 실패와 윤 대통령의 어떤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이런 수치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윤 대통령이 최근 일부 당선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국정 운영 방향은 옳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총선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보여진 모습에 대해서 유보층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실망스럽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배 이후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 모두 발언과 같은 경우에서 결국 들어보면 대통령은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좀 잘 몰라주시고 그 이후로 공무원들이 조금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나라는 어떤 탓하는 것 같은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고 마지막에 최근에 벌어진 이 총리와 비서실장의 인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모든 일간지에서 말하고 있듯이 비선에 대한 의혹 그런 것들이 보수층으로서는 과거에 있었던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이렇게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손석희 변호사 일단은 총선 이후에 뭐 정체가 아니라 쭉 떨어지는 지지율상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유례 없는 총선 참패다 보니까 네. 일시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뭐 출렁출렁 떨어질 수 있죠. 일시적이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걸 잘못 읽어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이러면 이게 진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외교 안보는 이제 한미일 동맹이잖아요. 이걸 세세 외교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북한의 USB 주는 이런 외교로 바뀌면요. 진짜 보수층까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도 건전 재정, 그다음에 그 원전 생태계 복원 이런 걸 이게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의료교육도 오늘 좋은 소식이 국립대에서 이제 자율성 있게 50%에서 100% 사이 뽑겠다.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의료개혁도. 그다음에 노동개혁, 교육개혁 모든 개혁을 더욱 힘차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큰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게 자유우파 보수층의 일반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지지율이 일시 출렁한 데서 근본적으로 이 우왕좌왕 방향 바꾸면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인선 문제 그리고 국정 방향도 이후에 좀 저희가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진술 회유 주장 관련해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장갈 기자, 일단은 오늘 여기 계신 김지호 부대변인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 당원들, 뭐 당선자 30명 정도입니다. 수원지검 어제 항의 방문했는데 굉장히 좀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의원들이 수원지검장 면담을 위해서 청사로 들어갔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민원실 앞에서 검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또 수원구치소에서도 진입을 막는 이 교도관들과 대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한번 가보시죠.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부는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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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단들은 좀 가고 도장 나오라래! 법무 행정이 국민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의원님. 일반 국민은 얼마나 뻔히 알면서 지시한 대로 따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판단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직속 상관 누구냐고요? 직속 상관 누구예요? 이런 저희가 기관 방문 저희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지금. 네, 저기 있던 분이 지금 방금 넥타이만 바꿔매고 여기 와 계신데 일단 저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당시 상황이 사실은 사전에 다 대검 협력국에 소통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공문은 뭐 못 받았다. 공문을 보내려고 발송을 해서 이제 팩스 번호랑 주소를 물어보니까 검찰 측에서 구두로 얘기하셔도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했더니 우리는 공문 못 받았습니다. 마치 저희가 소통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실갱이가 있었고요. 우선은 이제 그 수원지검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어떤 수원지검에 있었던 비위 의혹을 가지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한 당선인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방문을 했으면 어쨌든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나와서 응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뭐 접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원지검 측에서 이제 그 정문 앞에서 좀 문전박대를 하고 직원을 통해서 어떤 또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의원들한테 갑자기 와서 막 욕설을 하고 갔습니다. 막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또 검찰 수사관들이 핸드폰으로 막 국회의원들을 증거 채집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예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충돌이 있었고 좀 격앙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수원지검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좀 지적했던 것 같고,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어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100% 좀 믿고 좀 강력하게 좀 세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박찬대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네.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갈 때는 지역 발전, 국민 섬기겠다고 하는데 저 자리에 가신 분들이 지금 국민 섬기고 유권자 섬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섬기고 이재명 대표 방탄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걸까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경쟁적으로 갔었던 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 건데 네. 검찰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치 일정 그 공개하면 된다고 해서 다 공개했더니 그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인지를 말씀하신다면 아마 검찰 측에서도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응책을 갖고 정치 공세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어떤 진실 공방 양상인데, 장관 기자 어제 또 다른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맨 처음에 회유당한 장소를 1313호 앞에 있는 창고라고 말을 했다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진술 녹화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창고, 진술 녹화실, 검사 휴게실 이 세 곳 모두에서 회유와 압박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술자리 시점도 좀 달라졌는데요. 이 씨 측 변호인은 언론에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7월 초순 사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6월 30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 변호사가 6월 30일이라고 한 적 없다면서 7월 3일이 유력하다라고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에서는 교도관이 작성한 이 출정 일지, 또 호송 계획서 등을 공개를 했는데 이 문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제 7월 3일 이전 부지사는 오후 5시 5분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해 오후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또 6월 28일, 7월 5일에도 오후 5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된 후 구치소로 갔는데 당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오후 5시에서 6시경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사실 무근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회유한 적 없다, 술자리 한 적 없다라고 직접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회유, 그런 걸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회유를 좀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혀 뭐 그런 건 좀 없고요. 검찰청사 안에서 회장님이 회유를 했다, 검찰에 협조해라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100% 확실히 뭐 술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으실지.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은 좀 전혀 안 나신다는 좀. 기억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요즘. 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 측의 주장하고 검찰 그리고 방금 들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얘기가 완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제시한 증거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방어하고 있는 증거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본질을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요. 네. 수원지검에서 검사의 비호 아래서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느냐예요. 그럼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가려낸 다음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왜 술자리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추가 의혹이 이어지는 거지 지금 자꾸 술자리가 있었느냐 없느냐 사실적인 관계보다 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객관성이 있게 강제 수사권을 발휘해서 저는 대검에서 감찰을 해야 되고 감찰을 만약에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강제 수사권을 동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밝혀야 되냐면 술자리가 있었다면 술자리에서 음식을 이화영 부지사 말로는 음식을 가져다 온 직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직원들의 휴대폰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것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포렌식을 통해서 저는 밝혀내는 게 빠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본질이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먼저 밝혀내는 게 순서고 그 이후에 술자리가 있었다면 왜가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정 변호사 일단은 저기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냐를 지적하는 것 같긴 한데 말씀과 강성필 대변인 말씀과 달리 그리고 일단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이것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본질은 이제 연어나 술자리가 아니고 회유가 있었냐 없었냐. 네.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세요. 6월 9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6월 9일 날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께 진술이 있어요. 그때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했어요. 그다음에 6월 14일 날 서민석 변호사 입회하에 현대아산처럼 이게 필요하다. 사전에 보고했다 이재명한테. 모든 진술이 6월 초에 중순까지 끝나는데 근데 7월 달에 왜 회유를 합니까? 시점이 안 맞잖아요. 6월 달에 다 자백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모든 인적 물적 증거하고 부합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성태 박용철 그다음에 이화영 밑에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그다음에 그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 회장 모든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다음에 물적 증거도 통화 내역부터 보고서들 북한이 받아온 영수증들 모든 인적 물적 증거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법에서는 상식입니다. 상식 이걸 경험칙이랍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아무 보고도 안 하고 중국 가고 뭐 어디 가고 누구 하고 북한 가고 하겠습니까? 그게 시스템입니까? 이재명 도의사는 허수아비입니까? 부지사는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상식이 맞습니까? 상식과 경험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고했다는 게 충분하고 따라서 이제 판결 보세요. 6월 7일 날 바로 유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기소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2의 청담도 술자리처럼 가짜뉴스로 검찰 탄압으로 이게 어떻게 방탄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판결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반박하시죠.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게요. 지금 이 술자리가 만약에 없었다. 청담도 의원과 같은 그런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이것을 시간 늘리기로 한다? 그것은 상식에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는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회유가 있었냐 없었느냐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가 성패가 갈리는 것도 저는 술자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이기 때문에 저는 술자리 의혹이 있었는지 사실무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계속 불거지면서 당 대표직에 도전해왔던 주자들이 국회의장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비명 행사 논란에도 이번 총선에서 이 단독 과반을 넘겼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당내 입지가 공고한 만큼 아마 연임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당대표는 어려울 것 같고 국회의장 경선에 나갈지 저울질하는 인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대표와 가장 가까우면서 5선을 일군 정성호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여야의 타협, 중재를 해낼 능력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출마 의사를 내비쳤고요. 또 6선이 된 조정식, 추미애 두 인물도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임을 했는데요. 22대 전반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직을 정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추미애 당선인이 오늘 언급한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정책력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당내 구심점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연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회의장 후보 그 경쟁이 더 과열되는 거 아니냐, 풍선 효과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얘기 들어보셨는데 김지호 부대변님,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시니까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연임 얘기 나왔으니까 정말 안 하는 거 맞습니까? 추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8월달에 저희가 전당대회라 아직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뭐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조기에 이게 막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동안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어쩔까 소모되었다고 할까요? 너무 힘든 그런 당대표직을 추진하면서 좀 고통도 많았고 가족들도 피해를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최근에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 그 유명한 비공개 사과를 또 하시고 국정 운영의 난맥이 정말 앞을 가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이 저희로서는 매우 좀 엄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 부분 관련해서 매우 힘들어 하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야당 탄압하고 국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압박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선택, 가장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고 그런 일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도 어떤 후보로서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 본인 선택에 달렸다고 많이 추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힘드신 상황이거든요. 재판 문제도 있고 그동안 너무 소모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원한다면은 본인이 한 번 더 장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시 이제 당대표들 다들 좀 해서 이제 국회의장으로 좀 쏠리는 상황. 정강기 대변인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장은 최다선에 같은 다선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맞는 게 관리가 돼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경선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인데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입법부의 권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과거에는 행정 중심의 국가 체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입법부의 권력이 커지면서 국회의장, 국가의전서열 또 2위잖아요. 네. 뭐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대통령의 경로를 가지 않는 한 국회의장이 가장 뭐 정치인으로서는 최고의 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국회의장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 경선으로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또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친명 의원들로 민주당이 다 재편된 과정에서 이번에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이 맡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켜봐 보도록. 자,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야권의 대표 세력들이죠. 여기하고 좀 결은 다르지만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거리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게 있는데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에 지적하는 것은 저희 동참하겠지만은 두 분 다 용꿈 꾸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쟁적 요소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는 좀 그거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이재명 조국 대표 모두 대권 노리고 있어서 향후에 좀 이준석 대표하고 어떤 여러 정쟁, 좀 경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거리 좀 두려고 한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거는 이제 뭐 제가 비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윤 정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하면 이제 거리두기 하겠다 이런 이제 말은 뭐 저는 비판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실천이거든요. 아마 본인이 이제 가장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겠다고 원래는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말대로 실천할지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 부분은 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니까요. 본인이 처음에 제일 먼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겠다. 조국혁 신당이 좀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죠. 원래는 이제 반윤 전선에 제일 앞에 이준석,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거리두기 하겠다 하니 그거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강성필 부대변인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거리두기를 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연금 꾸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본인이 겸손한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한 모드의 어떤 근거가 본인은 외교 안보 쪽에 조금 더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세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접근의 요소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같은 분들, 그리고 조국 같은 분들은 다 다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실 대한민국의 51%를 겨냥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한 세대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접근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EJ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최상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용꿈 얘기 사실 김종인 상임 고문이 한 얘기죠. 그저께 했나요? 자, 본인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말 나온 김에 한번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는 용꿈 안 꿔요? 저는 안 꾸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뭐가 용꿈이 들어갔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대선 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이준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본인은 지역구에서 갓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구를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저희 당의 구성원으로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권 플랜 가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진 대변인.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반응을 보였고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는 좀 밀고 있는 듯한 모습. 개혁신당에서 대권주자 내겠다. 아니면 보수 전체에서도 차기 대권주자 내보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보지 않는 한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약간의 몸을 사리는 중이겠죠.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다소 좀 앞서 나간 듯한 발언들을 보이면서 언론으로부터도 조금 좋지 않은 그 시각으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대선이 이제 3년 후잖아요. 이번 그 총선에서의 최고 승자는 어쩌면 조국 대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24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에 개혁신당이 비례투표에서 가져간 표가 100만 표가 넘습니다. 이걸 투표율 77%로 환산하면 130만 표가 되게 돼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1대1로 대통령 후보를 냈을 때 이 100만 표 넘는 표는 정말 중요한 당락을 좌우하는 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몸값이 정말 커졌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대권 가도에 뛰어들 수도 있고 설사 대권 경쟁 중에 후보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주호 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보수 쪽에서 어떤 주자,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잘 이끌었던 분이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쟁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어떤 그 야권에. 이준석 대표는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담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재밌고 좋네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민주당은 어떤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환율도 1,400원 돌파했고 이란에서 미사일 쏘고 지금 국제 정세도 어렵고 고금리에 많은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지 과거 뭐 3년 후에 대선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저는 확신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용꿈 꾸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그냥 정치 노동자로서 그냥 일 잘하고 편안하게 주무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저희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저희가 예전에 이 사건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했던 의붓어머니, 그리고 이걸 또 묵인했던 친부, 이 선고가 나왔다고요, 사건에?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23차례 정도 학대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새어머니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이 의붓 어머니가 아이들이 돈을 함부로 쓴다면서 이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고 또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면서 굶기고 주먹으로 아이들을 때린 뒤 멍이 드니까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 추운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을 쫓아내기도 했답니다. 자, 친부인 B 씨도 와이프의 범행을 알면서 묵인했고 여기에 함께 상습 학대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자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시작이 된 건데요. 재판부에서는 계모에게 징역 4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일단은 이 판사가 이거 보고서 윤심을 불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좀 참담했으면 이럴까? 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그렇죠. 법에도 이제 눈물이 있다. 이런 데 우리 격언이 있거든요. 판사가 이제 선고하면서 너무 이제 아동의 학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법이나 판례는요, 어떤 형태의 체벌도 다 불법입니다. 오히려 일반 폭행보다 이제 가중 처벌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랑에 매료해서 뭐 부모가 친권자가 훈육 목적으로 이제 좀 때린다든지 학교 선생님 체벌도 있었는데 네. 지금 모든 게 불법이고 오히려 가중 처벌된다는 거, 이걸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사건은 이게 너무나 참혹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도 눈시울을 붉히면서 형량은 이제 4년 3년 실형이 높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친부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음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강성필 대변인, 정책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 과정 보면 좀 씁쓸하다는 생각 드는데 피해 아동이요, 아버지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 옆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네. 사실 피해자들이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장님한테 반성문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써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모든 게 전적으로 판사님의 어떤 재량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걸 보면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어떤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판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그 아버지를 구호하기 위해서 조금 동정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저와 같은 생각으로 판사님도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광재 대변인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예. 사람입니까? 우리 김명준 앵커한테 혼 좀 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파이터에서 준엄하게 꾸져 주십시오.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오산의 한 오피스텔에서요,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는데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 보통 집 앞에 요즘은 아침 되면은 택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이 출동하자 고층 난간에서 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경찰 3명이 저렇게 오피스텔 저게 14층인데요. 네. 옥상에서 카운트다운을 한 뒤에 저렇게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난간에 다리를 내놓고 있는 이 여성을 경찰이 몸으로 밀어 넣는 건데요. 네, 지금 보이시죠? 위험하네.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집 안에도 경찰이 들이닥쳐서 일사불란하게 용의자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훔친 이 여성을 잡으려고 한 경찰 특공대의 작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작전을 벌인 건 아니고요. 입주민 한 10여 명이 택배가 도난당했다 이런 신고를 경찰이 받고 용의자를 특정한 뒤에 지난 17일 이 여성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갑자기 이 14층 높이의 오피스텔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아서 이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는 등 소란을 벌이니까 경찰이 소방의 지원을 요청해서 땅에는 에어매트 깔고요. 또 혹시 모를 인명사고에 대비해서 경찰 특공대 7명까지 추가로 투입이 되게 된 겁니다. 네.
소동욱 변호사님, 잘못 저렇게 해서 걸렸다고 해서 저렇게 소동을 벌여도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한강 다리에 가면 뭐 극단적인 선택하겠다. 이래가 이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별도로 처벌됩니다. 처벌돼요.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저는 절도하고 별도로 처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지금 상습 절도면 이제 이거 보통 실무적으로 이제 한 3-4번 이상만 해도 상습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30여 차례 절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한 저는 형벌이 엄한 형벌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본인이 잘못을 인정해서 이제 순순히 체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하겠다는 듯이 지금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또 불리한 요소로 양형이 고려할 거고, 이 부분 자체를 별도로 저는 처벌해야 된다. 별도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강성필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약간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경찰 특공대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훈련을 받으신 고급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또 운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다고 해서 경찰 입장에서 내버릴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화가 난 면이 있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요즘 다 이렇게 택배 관련해가지고 분실사고가 나면 한 번만 놔도 다 CCTV를 돌려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여 명의 물건이 수십 개가 없어졌다면 당연히 CCTV 돌려서 다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성분께서 과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셨나? 그리고 어떤 걸린 다음에 이렇게 과도한 어떤 그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조금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확인된 택배 물건 30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웃들 불신 얼마 만에 생겼습니까? 강성필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을 막 오해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받는 분이 나이가 있으신 힘없으신 경비 아저씨들이에요. 일단 먼저 화가 나니까 경비 아저씨들한테 먼저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비 아저씨는 딱히 어떤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보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그 주변 그 인근 주민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택배 사고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 명이 피해를 보는, 정말 그야말로 조금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로 보여집니다. 네, 김주호 대변인.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신도 있고, 뭐 정치권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도 좀 바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경찰관 분이 정말 저분을 옥상에서 잘 이렇게 구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우리나라 경찰관 진짜 특공대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용도 문제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저렇게 30여 개씩 가지고 와서 저렇게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고, 이것 자체가 좀 비상식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저분도 빨리 좀 치료를 받으시고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분 입장은 아직 모르니까요. 그럼 좀 저희가 자제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에는 호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호주에서요. 요즘 뭐 국내에서도 배달원 많은데 한 배달원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보통 배달 기사님들이 오토바이 타거나 아니면 뭐 전동 킥보드 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호주에서는요, 한 배달원이 말을 타고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렇게 검정색 말을 타고요, 형광색 옷을 입고 배달에 나선 건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볼 법하죠. 자, 이 모습을 한 주민이 찍어서 SNS에 올렸고, 이게 조회수가 300만 조회수나 나왔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그렇고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오토바이 비용, 저 배달 비용보다 말값이 더 나왔겠다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좀 법적으로 상당히 제가 자료는 다 찾아봤는데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제 그 동물 학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안전 기준에 잘못하면 이게 그 물건 같은 게 배달하다가 말이 잘못하면 이게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도 아마 이제 판단이 금지할지 허용할지 판단이 어렵고, 저도 법적으로 좀 어려운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법을 떠나서
저렇게 도심에서 말을 타고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저거에 자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저희도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호주에서든지 제가 과거에도 이제 경찰관들이 이 말을 타고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다중집합 장소에서 말을 타고 어떤 통제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런던하고 스페인에서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본인 그냥 보통 배달원이 저렇게 말을 타고 배달하는 건 정말 이색적인데요. 저는 근데 저걸 보면서 어떤 게 걱정됐냐면 혹시라도 말이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걸어다니는 어떤 그 민간인들을 뒷발로라든지 이렇게 차면 어떡할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무척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저런 것도 어떻게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도로교통법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지를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렇게 말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것은 어려울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관진 대변인, 일단은 되게 단순히 화제라고 보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저 첸이라는 분이 다소 SNS상에 좀 화제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권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뭘 말학대 행위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실정법 위반이 될 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말은 이동의 수단으로 그동안 뭐 인류 역사상 계속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뭐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법제화될 것 같지도 않고요. 재밌는 일이지만 근데 뭐 여러 가지 안전상 또 시민들의 이 안전이 최근에 뭐 많이 그 위험한 일이 노출된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